네, 안녕하세요. 분말 재료 강의 진행하고 있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분말 재료의 기본적인 개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뭘 배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분말 재료의 특성 보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분말 재료의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 제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 분말 제조했으니까 모양 만들어야겠죠. 성형하고 그리고 얘네들 강도 높이고 이제 모양 나온 거 이제 후처리 좀 해줘야겠죠. 후처리하고 이 평가하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분말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의 특성 같은 경우는 크게 2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분말 특징이 이제 기존 그 큰 재료들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분말 크기도 이제 봐야 될 거고, 뭐 표면적도 다르고, 거기다가 뭐 기타 특성 위험성도 있고 막 이래저런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요거는 2주로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뭐 앞에서도 저번 주에도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분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분말이 만들어졌을 때 크기랑 모양이 어떻게 다르고 얘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표면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분말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죠. 분말의 정의가 뭐였나요? 네, 분말의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들의 혼합물, 아니면은 응집체, 집합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런 게 입자들이 일일이 다 모인 거거든요. 네, 입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입자는 도대체 뭐라고 정의가 될까요? 입자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죠. 이게 뭐 만약에 입자가 1 마이크로짜리가 있는데 얘네가 또 쪼개져서 500이 될 수도 있죠. 500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하튼 뭐 기본적인 정의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만약에 뭐 결정립이 10마이크로짜리가 있는데 변형을 가해가지고 뭐 50이라든지 10, 20 나노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결정립 크기의 단위가 뭐 요 정도 요렇게 최소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기본적인 정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하여튼 요런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말을 제조를 했어요, 저희가. 분말을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이 분말이 어떤 녀석인가를 봐야겠죠. 어떤 녀석인가를 정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 크기가 얼마냐. 입자 크기. 그리고 얘들 분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다 구 형태로 나눠져 있잖아요. 똑같은 무게라고도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거랑 이렇게 합치진 거랑 표면적이 어디가 더 크죠? 얘가 훨씬 크죠.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표면적 때문에도 뭔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봐줘야 될 거고, 그리고 분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는 게 잘 흘러내릴 수도 있고 못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흘러내리는 정도를 보는 게 이제 플로빌리티라고 해서 유동도예요. 네, 유동도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조성 1을 생각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성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 바뀌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사이즈가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세한 빨대가 있어요. 미세한 빨대가 이제 물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쭉 빨려오는 현상이 있겠죠. 모세관 현상. 영어로는 캐필러리 포스. 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되게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들끼리 막 뭉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집이라고 해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유동도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얘네들이 서로 이제 잘 응집이 서로 이제 잘 떨어지려고 안 하면은 얘네들이 주변에 얘가 주위에 마찰이 되게 커가지고 지들끼리 잘 뭉쳐 있으면은 유동도 안 될 뿐더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여도 잘 안 흘러내려요. 요거를 이제 마찰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딱 마찰이죠, 이거. 이 삼각형 많이 보셨죠?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네, 요걸 그냥 분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이제 분말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미세 조직도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조 방법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7가지 요소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2개 요소, 2대장이에요. 이게 2개가 분말의 크기랑 네, 표면적에 대해서 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말을 측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분말 10kg 다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걸 다 분석하려면 한 세월이에요. 네, 한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약간씩 딱 떼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샘플 1, 뭐 샘플 2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거는 모든 재료가 다 똑같아요. 뭐 만약에 포스코에서 아변 판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1m짜리가 나왔는데 이거 뭐 인장 시험편 이런 인장 시험을 한다고 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을 송송 파내서 할 수는 없죠. 물론 돈 많은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만 떼서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데는 이제 특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떤 데는 특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특성이 막 제각각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샘플 1이랑 2를 뽑았어요. 샘플 1이 이렇게 돼 있고 샘플 2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이런 분말 샘플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이 샘플링이 오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그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예를 보여주자면은 1제곱센티미터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를 보면 좀 실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입자 크기가 뭐 10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한 1mm 정도 되는데 1mm 되는 크기의 입자가 3제곱센티미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대충 한 몇백 개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입자가 뭐 나노미터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면은 입자의 개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뭐 최소 10의 10승, 많아지면 뭐 10의 17제곱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 되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이 정도 사이즈가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엄청 많은 숫자의 샘플들을 잘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잘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요 리플러라는 방법인데, 뭐, 요 부분은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요건 제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러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샘플링 할 때 분말들이 왜 분리가 되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혼합 분말을 사용한다고 칠게요. 혼합 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얘네들을 계속 섞어요. 섞어주고 난 다음 당연히 처음 상태에서는 당연히 균일하게 섞여 있겠죠,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그 상태에서 바로 쓴 경우는 없고 뭐 분말을 주문해서 막 쓸 거예요.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뭐 배를 타고 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쭉 가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죠.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큰 애들 사이사이에 막 끼일 거예요. 끼이면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위에다 남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치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큰 입자랑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바른 분말들을 바로 쓰진 않고 한 번 더 섞어서 써요. 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씀에도 불구하고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리플러라는 장비를 쓰게 되는데, 리플러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요. 이게 뭐 분말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계속 배급이 돼요. 배급이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가 한 8개, 작으면 6개, 많으면 8개인데 이 6개가 쭉 돌아가면서 계속 이 분말들을 나눠서 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컨테이너의 위에 있는 분말이랑 밑에 있는 분말이 서로 균일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이제 지층처럼 뭐 처음엔 이제 요 밑에 있는 분말이 들어가게 될 거고 점점 이제 중간 분말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나중엔 되면 맨 위에 있는 분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요 안에 있는 분말의 균일도는 얘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제 샘플의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리플러라는 거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영상을 좀 따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뭐 사실 장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장비만 보면 넋 나간 듯이 보게 되는데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뽑고 난 다음에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응집이 일어난다 했죠. 응집 왜 일어난다 했죠? 네,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케플러르 액션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영어로 그 모세관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서 네, 결합이 딱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들끼리 이런 식으로 다리가 형성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응집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블랙베리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블랙베리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 오디라든지 뭐 산딸기 같이 막 이렇게 생겼죠. 뭐 라즈베리 왜 라즈베리를 안 하고 블랙베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자,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냥 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얘네들이 떨어져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분석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나중에 뒤에서 입자 크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현미경으로 볼 때는 거의 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잘 없고 뭐 광산란법이라든지 광차단법 같이 이제 그림자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분산이 돼 있으면은 그림자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똑같은 입자 크기가 가지고 있는데 응집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가 뭉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세 개가 뭉쳐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응집되어 있을 때는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당연히 분산을 시켜줘야 될 거죠. 네,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네, 분산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분산을 어떻게 시킬까요? 분산을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시키는 방법은 뭐 그냥 그 아마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초음파 베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니케이트 징 하고 막 울리는 거. 네.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쭉쭉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쉐킷쉐킷 해가지고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메카니컬 트리, 네, 얘네들 그런 흔들어도 막 떨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큰 입자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작은 입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밑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표면적이 너무 커져가지고 에너, 뭐 표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점점 더 계속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떨구려고 하면은 좀 약간 약을 써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뭐 디스퍼싱 에이전트라 해서 한국어로는 이제 분산제라고 하는데 이 분산제들을 좀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정리를 한 걸 보자면은
큰 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기계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초음파 처리를 하게 되고, 이 작은 입자들 같은 경우는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분산재를 좀 넣어서 얘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서페이스 에너지라고 했는데, 서페이스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입자가 작은 녀석들이 똑같이랑 이제 입자 큰 녀석들이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입자가 작은 녀석들이 당연히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피가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고 4파이 r 제곱이 표면적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y가 이제 단위 표면 에너지고, 이 식을 보게 되면은 r분의 3y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r이 지금 보면은 지름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r이 2분의 d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네, d분의 6y가 됩니다. 근데 d분의 6y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d의 크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커지죠. 자, 근데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은 뭐예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가려고 하겠어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면적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네,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들끼리 점점 더 뭉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들은 정말 떨어뜨리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분말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샘플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응집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구나. 그리고 이 응집이 일어난 거를 당연히 막아야겠죠. 결과가 이상해지니까. 네. 결과가 이상해지니까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작은 입자가 분산시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표면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바로 분말의 형상일 거고, 두 번째가 크기일 거예요. 근데 분말 제조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뭐 입자 형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한 다다음 시간에 제조 쪽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어떻게 좀 되게 뾰족하게 생길 수도 있고 불규칙하게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동그랗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입자 형상에 따라서 성형할 때 결과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랑 기본 그 상대 밀도도 다르게 될 거고, 얘네들을 압축을 했을 때 남아있는 기공 그리고 결합력도 다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크기라든지 형상을 분석하는 게 분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상이라든지 크기를 꼭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형상 같은 경우 우리가 현미경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볼까요? 크기도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뭐 자기 크기들이 제각각이잖아요. 모양이 제각각인데 크기를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적혀 있듯이 분말의 크기는 표면 그리고 투영 면적 그리고 길이랑 부피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분말일수록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보게 되면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그냥 지름 하나면 땡 치는데, 만약에 타원형이면은 요 긴 길이랑 짧은 길이가 있을 거고,
불규칙하면은 뭐 이런 길이도 잴 수 있고 이런 길이도 잴 수 있고 이런 길이도 잴 수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입자의 크기가 동일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투영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면적이라든지 표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그 크기라든지 입자 부피에 의해서 나온 크기가 다 다르게 나와요. 네,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좀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입자가 각졌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각설탕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설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밑에다 투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투영을 하게 되면은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면은 1 곱하기 1이니까 1 마이크로미터 제곱이 되죠. 자, 이때 면 원의 면적은 4파이r 제곱이죠. 네.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유도하는 건 당연히 좀 쉬우니까 제가 요건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DA는 파이분의 4A 0.5가 될 거고 A가 1이니까 파이분의 4의 0.5죠. 요거 계산하면은 1.13이 되고 요 제곱 빼세요. 다 D라 가지고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1.13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표면적 같은 경우는 6이 될 건데 네, 6이 되는데 표면적 9의 표면적이 얼마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4파이R 제곱이 요거고, 네, 여기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파이R 제곱이군요. 죄송해요. 네, 요거 다시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네, 4파이R 제곱 넣으면은, 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38이 나오고, 그리고 부피가 1이죠. 1 세제곱센치인데, 9의 부피 얼마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D가 이제 2R이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R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24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 어떻게 돼요?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그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네, 입자 크기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네, 요게 요 슬라이드에서 제 핵심이에요. 뭐 제가 나중에 뭐 숙제 뭐 시험으로도 이런 것들은 낼 수 있겠죠. A랑 S랑 V가 왜 다른지 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수식은 되게 간단해 보여도 은근히 이거 계산해 보면은 손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DA로 먼저 계산을 했으면 항상 DA로만 값을 보여주고 DS로만 보여줬으면 DS로만 DV로만 보여줬으면 DV로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 핵심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물론 손으로 또 보여줄 수 있지만 손으로 계산하면 되게 귀찮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장비들이 되게 좋은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현미경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이건 좀 약간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뭐 체질한다는 건데 이를 탁탁 털어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분류가 되겠죠. 그 분류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뭐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큰 것들은 빨리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은 천천히 가라앉겠죠. 이게 바로 침강법이라고 하는데 침강법 같은 분석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빛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입자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분산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면은 좀 덜 분산이 될 건데 이 산란되는 정도에 따라서도 결과가 그 입자 크기를 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광산란법이 있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특정 그 전기 흐름이 요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가 가리면 어떻게 돼요? 요 면적만큼 요 가린 만큼이 이제 전기 신호가 줄어들겠죠. 이 전기 신호 줄어든 거에 의해서 계산되는 이제 전기적 뭐 특정법이 있고 그리고 빛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만큼의 이제
그림자 생기죠. 그림자 생기는 거로 크기 측정하는 광 차단법이 있어요. 뭐 요 6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현미경이죠. 네. 네.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이미지들을 쭉 많이 찍어요. 뭐 입자들이 뭐 되게 많을 건데 이거를 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거 손으로 못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이미지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이미지 기반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미지 J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네, 린스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용해가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걸 캐치를 해가지고 크기를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현미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충 짐작가는 게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가려지는 거를 보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처럼 잘 분산이 돼 있으면은 오차가 적어지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진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잘 떨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응집된 샘플 있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참 이상하게 나오겠죠. 네, 결과 참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응집된 샘플들 같은 경우는 현미경법을 이용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마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렇게 내면은 거의 대부분 크기 측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산해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떨궈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분석을 제대로 못해요. 네, 그 부분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인데 이것도 역시 킹작권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틀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특정 크기의 이제 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통과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큰 입자가 있으면 넌 못 지나간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절대 못 지나가요. 넌 못 지나간다가 돼서 이제 통과를 못 하게 돼서 이제 크기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체질입니다. 우리 그 밀가루 터는 거 있잖아요. 밀가루 터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이제 분말들 엄청 많이 넣어요. 네, 엄청 많이 넣어. 실제로 뭐 진짜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넣으면 나중에 최상해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면서 크기가 제일 큰 것들이 이렇게 걸릴 거고 중간 게 걸릴 거고 그 다음 게 걸릴 거고 그 다음 게 걸릴 거고 그 다음 게 걸릴 거고 제일 작은 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뭐 크기에 따른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무게 퍼센테이지가. 네, 이 무게 퍼센테이지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네, 체질입니다. 체질에 의한 크기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쉬 사이즈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메쉬 사이즈가 50부터 200까지가 있어요. 자, 50이 사이즈가 더 클까요? 200이 사이즈가 더 클까요? 숫자가 더 일반적으로 작으면 더 작아 보이죠. 근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네, 200이 이런 식이구나. 200이 입자 사이즈가 더 작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미국 사람들 특징 중 하나인데 이 메쉬 사이즈의 정의가 뭐냐면은 1인치에 들어가 있는 철사의 개수예요. 그래서 철사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촘촘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이 더 크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즈를 대충 보게 되면 50이 대충 한 300 마이크로 정도 되고 200이 대충 한 75 마이크로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쪽으로 메시 사이즈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제 메시 사이즈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자 크기가 그보다는 더 작다는 오프닝 요 크기보다는 작다는 뜻이 되고 메시 사이즈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파티클 사이 입자 크기가 이제 오프닝보다 더 크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정의니까 네,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체질이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당연히 한계점도 되게 클 거예요.
미세한 크기 입자는 더 이상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그 체질이 400 이상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지들끼리 뭉쳐버리기도 하고 하거니와 이 체를 400개 이상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나름 이제 꼼꼼하게 만든다고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즈의 분산도 그러니까 뭐 편차도 되게 크게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채 털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쓰다 보면은 손상되겠죠. 네, 손상도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점점 손상되면서 네,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체질을 이제 짧게 하는 거랑 길게 할 수 있겠죠. 짧게 할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여기 많이 남아 있을 뭐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아직까지 좀 제대로 덜 털린 상황도 있을 건데 이제 이 결국에 이 뜻이 뭐냐면은 체질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이 분산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질 시간이 부족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입자 양이 분말량이 너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말량이 너무 많아도 체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네, 뭐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굳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분말 쪽, 그러니까 만약에 창성이라든지 뭐 풍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메시 사이즈는 왜냐하면 이제 분말에서는 거의 필수 아이템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아 그래도 얘는 좀 분말 공부를 좀 했네라고 어,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신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밑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4학년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입자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네, 입자가 물에 있어요. 물에 있으면은 어떤 힘을 받아요? 첫 번째로 당연히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죠. 첫 번째로 이제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뭐 사회 같은데 이제 둥둥 사람이 떠 있어요. 왜 떠 있어요? 부력이 있죠. 네, 부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야구공을 던졌다 칠게요. 야구공 던지면 이제 야구공이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시험 많이 해요? 풍동 시험 많이 하죠. 바람 이런 식으로 쭉 세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이제 얘가 이제 유체잖아요. 다 유체라고 하죠. 유체에 의해서 저항성이 있죠. 그래서 네, 뭐 유체 저항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가 이제 그 구형이고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힘의 합이 0이에요. 네, 이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모든 힘의 합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각 속도 v가 떨어지는 속도가 속도 v라고 하면 이 속도 v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의 한 가지 주의가 뭐 이때 무게를 얘네들 무게를 알고 뭐 점성을 알고 네 점성을 그러니까 이 유체의 점성을 알게 되면은 이 속도와 입자 크기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스톡스로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속도 이 떨어지는 속도랑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입자의 크기가 이제 이 떨어지는 속도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즉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맞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입자의 크기가 잠시만 입자의 크기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감소하진 않을 건데 네 요거 네 요런 요런 관계식이 있다고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렇게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네, 그 유체랑 이제 속도 그리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속도가 이제 FV가 되니까 네, DV D 세제곱 D 세제곱 D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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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돼서 이제 V가 죄송해요. V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V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가 됐어요. 이거 D가 네, 루트 V에 비례를 하게 돼서 이제 V가 네, 침강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D가 커지겠죠. 네, 요거는 네, 수정을 좀 하셔서 요 관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침강 속도에 의해서 입자 크기를 잴 수 있다는 게 요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 지금 보면 유체가 관련이 있잖아요. 유체의 점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성을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이제 그냥 그 공기 중에서 진행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이거 날리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고요. 어, 파인 파티 입자가 좀 상대적으로 좀 미세한 경우에는 비스코시티가 작아도 상관없는데 입자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비스코시티가 너무 작으면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네, 좀 점성이 큰 재료를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글리세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찐득찐득한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침강법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이제 뭐 입자 안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기공이 있어서 약간 뭐 공갈빵처럼 이렇게 공갈빵이라고 하죠. 공갈빵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떨어져야 되는 속도는 V인데 이것보다 더 천천히 떨어져서 네, 좀 약간 저평가될 수도 있고 네. 입자 모양이 좀 약간 불규칙하면은 얘네들 받는 저항성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침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경로가 길어지니까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큰 입자, 작은 입자 막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데비에이션, 그 편차가 훨씬 더 당연히 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입자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 아까 말했던 요게 좀 더 심해져서 진짜 랜덤 운동이 돼가지고 브라운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자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 주변에서 그 좀 얘네들 그 유체가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막 요동치는 이제 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와류 현상 때문에 어,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산란법하고 이제 회절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빛이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안에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산란이 되죠. 요 산란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봐요? 되게 오래된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레이저 같은 거 전부 다 그냥 입자 같은 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뭐 위에 영상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지금 켜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에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빛이 쭉 들어간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제 얘를 만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퍼지겠죠. 네, 이 퍼지는 크기를 이제 디텍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검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입자 크기를 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입자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네, 이게 상대적으로 회절이 그 산란이 좀 덜 일어나는 반면에 입자가 작게 되면은 이게 산란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세타 C가 작게 되면은 IC 이게 그 산란강이 작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빛의 크기가 더 커지죠. 그래서 강도가 더 높고 얘가 더 많이 퍼지면은 강도가 더 낮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즉
인텐시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같이 낮아진다는 거. 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입자를 이런 식으로 쭉 흘려 내려 보내면서 이제 이런 산란 패턴들이 나오는데 요 산란 패턴 가지고 이제 입자 크기를 재게 되는 거고, 입자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네, 세타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강도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 네, 요렇게 두 개의 경향성만 조금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만약에 입자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입자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건 모든 측정 방법의 공통사항입니다. 네, 요거는 조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이 일렉트리컬 존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정 크기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만약에 입자가 하나가 또 통과를 한다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신호가 100인데 얘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한 70 정도로 줄어들겠죠. 요게 70 정도로 줄어드는 게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100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30만큼의 로스가 생긴 것 가지고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네, 요 측정 방법이 바로 일렉트리컬 존 센싱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 측정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정기적 측정법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작은 입자랑 큰 입자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가리니까 얘가 신호가 좀 덜 떨어지겠죠. 한 10 정도 떨어진다 보면은, 큰 입자 같은 경우는 엄청 크니까 이게 막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한 50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호 떨어진 양에 따라서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신호 감소폭이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측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자 크기가 얘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입자 크기가 이거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 막아버리겠죠. 그리고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작으면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려도 간의 기별도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싱존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이제 작은 입자를 측정하기 어렵고, 센싱존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제 큰 입자들이 이쪽을 통과를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존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대충 한 0.5에서 6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정도는 좀 대략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식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것도 경험식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입자 크기 측정 원리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제 빛이 가리는 양 가지고 측정하는 라이트 블로킹이라는 게 있는데, 원리 보면 상당히 똑같죠. 뭐 센서 크기가 있고 빛 가린 것만큼 이제 신호가 떨어지는 것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큰 입자에서 당연히 빛의 가린 양이 커지니까 이 가린 양 가지고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은 큰 입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빛의 크기의 감소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i가 줄어들면은 d가 커진다. 네, 요게 이제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 뭐 이거 뒤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리컬 센싱 존은 동일하게 센서 존에 따라서 이제 너무 커지면 이제 작은 측정하기 어렵고, 너무 작아지면은 이제 얘가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측정 못 하겠죠? 인텐시티가 제로가 돼 버리니까 한계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뭉쳐져 있으면은 얘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그림자가 더 크게 가려지겠죠. 네. 그래서 네, 제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거를 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요렇게가 뭐 거의 계속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X선 해절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X선 해절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입자에서는 잘 안 사용하고요. 매우 작은 입자들, 그러니까 200나노미터
이하의 입자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엑사이즈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가 나오잖아요. 이런 피크가 나오게 되는데 피크의 폭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이 크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쉐어 이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수식은 뭐 굳이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수식은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회절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크기는 이제 매우 작은 입자들만 측정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조차도 변수가 되게 많아요. 회절 피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잔류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에 만약에 전이라든지 그런 결함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장비 자체도 이제 그 장비 자체도 이제 좀 장비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최소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만 조금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 7가지, 뭐 이거는 사실 마이너한 방법이니까 이건 제끼더라도 이 방법을 봤는데 방법을 보게 되면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들이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측정 방법들이 항상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입자들이 구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측정을 하게 되면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네, 요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뭐 특히나 이제 침각법 같은 거 보면은 얘들 속도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얘들 쌩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측정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무거운 입자들은 이런 거 이렇게 측정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 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 방법은 결국 이제 재료의 기계적 뭐 재료의 요 특성이라든지 이제 크기 분포에 따라서 네, 결정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좀 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원리 정도만 조금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제가 요 수업에서 요 섹션에서 목표한 교육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알아주시고 장단점이 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쭉 작성을 해놨는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네, 생략을 하고 뭐 입자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네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실험 같은 걸 하면서 네, 직접 배운 게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글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표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될 건데요. 표면적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참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이게 또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무게의 큰 재료가 있고 분말이 있어요. 분말이 있는데 만약에 불을 붙여요. 얘는 불이 안 붙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확 터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표면적 때문에 금속 재료의 반응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혹시 뭐 예전에 영상을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밀가루 같은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갖다 놓고 이제 그냥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불 붙이면은 불 안 붙죠. 근데 불면서 이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터지죠. 분진 폭발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분진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밀가루 공장 같은 거 터지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말 실험할 때도 저희 이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요 표면적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표면적에 대해서 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 표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반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려고 막 이것저것 막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착할 수도 있고 흡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표면 반응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네들이 촉매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 표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후처리 공정 가게 되면은 이게 열이 가해지면은 지들끼리 막 불러붙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소결이라고 하는데 소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표면적이 넓으니까 뭉쳐지려고 하겠죠. 이게 뭉쳐지면서 이제 충전율에도 충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표면적이 넓으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표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오염도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다른 그 산소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오염하고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표면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네, 단위 무게당 면적의 크기로 면적 크기로 이제 네, 단위 무게당 면적 크기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죠. 네, 그 구형 입자인 경우랑 이제 원통형 입자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구형 입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표면적이 이런 식으로 있고 입자 부피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냥 만약에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W는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로 V가 되겠죠. 맞죠? 로 V가 되고 서페이스 에리아는 이제 단위 무게 W당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랑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끝이에요. 되게 해피하죠.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입자가 만약에 불규칙해지면은 일단 표면적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성가셔지고 부피도 좀 성가셔져요. 그래서 W는 뭐 2분의 파이에 로 M의 D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D 로 M 분의 5 요까진 그래도 좀 할만한데 입자가 불규칙해지면 불규칙해질수록 요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우리의 영혼은 친구 장비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보게 될 건데요. 그걸 보기 네 그걸 보기 전에 이제 그 같은 무게에서 표면적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철의 크기가 있다고 했을 때 구형이라고 할게요, 둘 다. 구형이고 이제 입자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1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때 이제 어 크기 그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5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요 정도의 크기가 요 정도의 표면적이 나오고 15 마이크로일 때는 요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3배가 되죠, 거의. 3배의 차이가 나요, 이게. 3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불만 붙는데,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 이제 불만 붙는데 분말이 되면은 막 터져요. 네, 터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 동영상을 제가 차마 동영상을 사실 이제 나중에 대면 수업하게 되면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게 좀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절생시키는 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양해해 주시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적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불이냐 터지냐 이런 차이도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세한 입자들이 더 네, 조대한 입자보다는 더 큰 반응성을 가지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네, 무게랑 모양이 똑같더라도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표면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위의 식에서 알 수 있죠. 요거는 좀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도 간단하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런 표면적들을 측정하는 거는 결국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장비빨입니다. 네, 장비빨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분말에다가 가스를 막 흘리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표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막 흡수를 하겠죠. 네, 가스 흡수를 해가지고 원래 가스 압력이 P1이라고 하면은 그 나가는 가스가 P2라고 했을 때 P2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네, 요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도 비슷한 원리인데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막히게 되죠. 절대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통과를 못한 가스들이 생기니까 나오는 가스들은 당연히 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원리는 비슷해요. 가스랑 그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요 표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스 흡수에 의해서 흡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거의 방법이 이제 BET 방법이라고 합니다. BET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뭐 브라나우어, 에메트, 텔러에 의해서 텔러인데 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스에 가스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들러붙을 수 있고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이거 들러붙는 거를 이제 흡착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걸 네,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비평형이 아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평형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네. 평형이 되는 구간에서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겠죠. 네. 요 선형적인 관계를 보일 때에 네. 그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네. 표면적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그 장비 관련 심화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생들을 위주로 강의를 해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스가 처음에 이제 입자에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들어간 가스가 제대로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스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압력 차이가 처음에는 이제 급격하게 발생하다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일정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요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면적을 계산한다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가스 그 압력 차이가 곧 표면적하고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다. 네. 요게 네. 요렇게 나오는데 그 뭐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가스가 뭐 흡착되고 이제 빠져나오는 게 평형이 된다. 네, 요 정도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식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스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만약에 입자들이 압축돼 있는 네,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가 처음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그 들어갔을 때 당연히 방해를 받겠죠. 방해를 받아서 좀 더 낮은 압력이 새어 나올 거예요. 우리 그 만약에 밸브 같은 거 보게 되면 밸브가 처음에 압력이 이렇게 불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압력이 좀 약하게 나온 경우가 있죠. 뭐 앞에 안에가 막히면은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어, 네, 여기 유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이 유동 속도랑 이제 압력 간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똑같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네, 압력 네, 차로 이제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다만 차이점은 앞쪽에서 말한 거는 이제 가스가 흡착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가스가 그냥 막히는 거예요. 네.
가스가 새 나갈 때 이제 막히는 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방법 같은 경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분말이 좀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압축을 해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엉성하게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기공이 열려 있는 데도 있지만 기공이 닫힌 데도 있어요. 예. 기공이 닫힌 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게 통과를 이제 할 때 영향을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좀 생기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 분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가공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요 섹션에서는 표면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면적 계산할 때 동일 무게, 네, 동일 모양이더라도 크기 차이가 나면은 표면적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둘 다 이제 가스랑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가스가 흡착되는 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가스가 뭐 약간 분말이 압축이 됐을 때 이제 가스가 통과를 할 때 통과 전 압력이랑 통과 후 압력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 이거 사실 세부 원리까지 세부 원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어, 대충 가스 흡착이나 가스 통과하는 거 이렇게 본다. 네, 요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으로 표면적 측정을 어떻게 하는구나까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은 요 정도까 요까지가 거의 전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특성 두 번째 섹션이거든요. 네, 특성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뭐 분말의 유동성 그리고 마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표면적 넓으니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뭐 당연히 반응성 좋고 뭐 폭발 일어나고 이러면은 당연히 몸에는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에 특화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뭐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런 원리 위주로 많이 배웠을 건데,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학습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제 분말의 유동성이랑 이제 안전 위험성 같은 경우는 막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특히나 위험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분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많이 학습을 하시고 좀 안전하게 실험하고 안전하게 뭐 회사에서 만약에 분말을 쓰게 된다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